귀를 먹였대. 북한 뭐 무장공비가 왔다고 귀를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몇 단계 걸치는 거죠. 몇 단계 유통 단계에서 실제 테러한 사람과 테러를 사주한 사람들과 거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아이시스는 악의 뭐 상징처럼 막 같았죠. 이렇게 네. 보였지만 러시아도 나쁘지 않아? 뭐지 약간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 아이시스가 저걸 다 캐치해낼 텐데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이게 네. 이런 무장 세력들을 저도 처음에 취재할 때는 조폭의 개념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취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 식의 취재,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이제 모스크바 테러를 저 정도로 할 정도의 그 재력이 된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금력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인데 네. 그 자금력을 끌어들일 때는 얘들이 뭔가 공감을 받는 인프라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쪽을 이렇게 보면 아프가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고 또 그 위에 또 무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또 기타 등등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불안감이죠. 네.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발트 3개국이라고 해갖고 저 위에 리투아니아 뭐 거기는 맨날 거품 물고 막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아니 그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계속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럼 계속 유럽에게 막 하소연하고 막 아니 그러면 러시아 쪽에 뭐라고 하지 왜 유럽 쪽에 저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단을 보면 겁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 그건 굉장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소련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 국가였죠. 거기가 다 독립을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 우리 다시 소련으로 될 수도 있어. 라는 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시스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무슬림 국가들,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가서 얘기해 볼 만한 거죠. 야, 니네 러시아 옆에 있으면서 또 그 이슬람이라고 그 차별당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러시아가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다 다시. 너 옛날에 니네 소련이었잖아. 뭐지 이러면서 그럴 때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이제 체첸에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있었을 때부터 사실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에 이렇게 있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과 거부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히 뭐 누가 이렇게 주도하는 세력들이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 아이시스가 지들이 총대를 맨다며 그러면 협조할 만하죠. 실제 이번에 잡힌 그 테러의 범인들이 타지키스탄 사람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난 이 사람들이 뭐 잡혀갖고 얘기한 건 우리는 돈만 받고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전에 뭐 다른 나라에서 벌였던 뭐 알카에다나 뭐 아이시스의 테러들 날 때도 실제 테러한 사람과 테러를 사주한 사람들과 거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 걸치는 거죠. 몇 단계 유통 단계에서 몇 단계가 거치는 거고 마지막에 테러하는 사람은 사실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처지가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행동 대원으로 쓰는 경우 사실 테러라는 게 딱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는 이제 관타나모 정도지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러시아에 잡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귀를 먹였대.
아니 이게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엔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범죄 집단도 아니고 한 국가인데 물론 이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벌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뭐 무장공비가 왔다고 귀를 먹진 않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총으로 뭐 쏴 죽이는 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자 이제 너 귀 잠깐만 자 귀만 이렇게 살살 가만 있어 해가지고 자 이제 먹어 이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질 때는 국가 안에 그 구성돼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인권을 첫째로 하고 또 어떤 시스템, 뭐 법과 규범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분노하겠죠. 아유, 그러면 민간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안 분노하겠냐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더군다나 저렇게 잡혔는데 바로 저렇게 뭐 두드러 맞은 거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러시아가 뭔가 현대 국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현대에 존재하는 나라니까 현대 국가는 맞을 텐데. 아니, 근데 그 개념이나 어떤 문명이나 인권에 대한 어떤 자세에서 우리가 저게 아니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뭐 한 명은 체포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량을 먼저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그 차량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숲으로 도주하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한 명은 그 체포 과정에서 이제 배우가 누군지를 불어라 하면서 귀를 잘라가지고 처먹어 했대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그 영 좋지 않은 곳에 저기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전기 고문을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주 떳떳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러시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하는 채널 쪽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친러시아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게 올라. 야 우리 러시아군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응징을 하고 있어. 이 관점으로 올라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폭력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 정도 맞은 거 가지고 뭐 죽진 않았잖아. 뭐 이렇게. 근데 사실 폭력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에서 폭력의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1과 10이 있다고 치면 1도 허락이 되면 안 되는 게 사실 폭력이고 어느 국가든 폭력을 지향하진 않거든요. 폭력은 분명히 국제법으로도 불법이요. 자국 내에서도 불법이에요. 폭력은 형법에 처리가 되는 범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취재하면서도 느꼈지만 뭐 전쟁 났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뭐 전쟁 났으니까 미사일 떨어져서 사람 몸이 산산이 찢어지는 거지.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키겠어요. 근데 러시아가 점점 저렇게 폭력에 중독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ISIS-K가 누군지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메모리님도 이제 댓글에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듣기로는 시리아에서 ISIS가 발언한 다음에 어지러울 때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가지고 ISIS를 초토화시켰던 전력이 있고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진 ISIS가 이번 테러를 저지른 거라고도 하더군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리아 내전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또 시리아 내전을 알아요. 네, 취재를 하면서 자꾸 이제 시리가 지금 자꾸 시리아가 계속 근데 네네. 원래 시리아를 장악했던 세력 자체가 시아파 세력이에요. 이제 순니와 시아가 있는데 순니가 더 다수파고 시아가 소수파고 그래서 이제 시아는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 이슬람 거기가 국가고. 이제 종주국인 건데 원래 알 아사드 이 대통령의 아버지가 거기 대통령이셨어요. 시리아에. 시리아에. 네네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종교가 바로 시아파였어요. 그러니까 시아파로서 그러니까 그 시리아 안에서도 시아파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알 아사드 대통령이 그 자기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 시아파를 채택해서 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내전 때문에 갑자기 시아파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대통령이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주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제 시아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옛날 발해처럼 발해가 그 지배층은 고구려 민족인데 이 피지배층은 이제 말갈족이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리아의 경우에는 뭔가 지배층에서 특히나 이제 최고위층은 시아파인데 민중의 다수는 순니였던 그런 어떤 불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전이 났을 때 시리아 쪽에 내전이 났을 때 사실은 뭐 이란이고 뭐 이렇게 개입할 그럴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시리아 내전에서 게임 체인저는 러시아였어요. 아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지도 모른다는 건 이제 외신들의 추측이었고 어쨌든 헌법을 바꿔서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민주주의에 가깝게 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 반정부 세력들을 때려잡는 아주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그때 러시아 군함이 시리아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든 잘못되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 알 아사드 대통령의 가장 큰 우군은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러시아 공군이 계속 이제 폭격을 했거든요. 시리아 땅에서. 그때 아이시스를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계속 폭격을 했는데 러시아 내부의 그 방송이나 이런 데 어떤 게 주로 나갔냐면 되게 멋있는 파일럿이 막 전투기에 막 타요. 그래갖고 막 쫙 올라가고. 약간 탑건 느낌. 어떨 때는 여군 파일럿이 딱 뭐 금발을 막 이러면서 네네. 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우리 다시 강해지나? 옛날에 구소련처럼 뭔가 우리가 뭔가 우리 강한 러시아? 그러면서 강한 대통령? 가슴이 웅장. 세지네. 막 그러고 막 국뽕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계 평화의 뭔가 세계 화약고 같은 데서 다시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러시아 군대가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또 프로파간다로 삼았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꼭 미국을 따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미국처럼 막 애국심에 웅장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 미국을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시리아에서 그런 뭔가 이렇게 웅장함을 얻은 다음에 2014년부터 바로 액션을 취한 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였어요. 크림반도 뭐 이쪽으로 이제 슬슬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진짜 이번에 느낀 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는 최전선 전투 현장 거기가 다 밭이 좋아요. 땅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도 스탈린 시대 이주해가지고 자리 잡은 데가 거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인들에게 물어봤고 왜 하필 거기다 다 터를 잡았어요. 그때 땅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되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병합을 하기 시작하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도 이제 잘 살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서유럽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대적을 하다 보면 서유럽이 엄청 잘 사는 거죠. 러시아보다는. 근데 점점 우리가 유럽보다도 더 센 국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옛날에 냉전 시대는 미국이 적국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미국은 그렇게 적국으로 막 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 군은 세계 제2의
군대다. 그래서 뭐 first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왜 2번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군이 1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런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맥락들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따라하는 미국의 옛날에 테러와의 전쟁을 한창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일종의 이제 프로파간다로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또 어쨌든 그래도 시리아에서 프로파간다뿐만 아니라 뭔가 실익도 노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실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사실은 이게 연합군이라고 그래서 미군도 같이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 같은 느낌으로 거길 들어갔거든요. 사실 러시아는.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러면서 서로 뭔가 시리아를 걱정하는 동맹국의 느낌으로 아이시스와 전쟁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이게 점점 이게 내전이 오래 갔잖아요. 그쵸. 지금도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한 나라 두 나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에 러시아는 알아사드 대통령과의 의리를 계속 지켰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아이시스가 이제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고 바그다디는 이제 미국이 폭격을 해서 사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뭐 국토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시아파 아니겠니?라는 생각을 그런 약간의 액션도 취하게 되고 근데 사실 탈레반과 아이시스와 이란도 서로 웬수예요. 왜냐면 이쪽은 순위파인 거야. 아, 네네. 그래서 시아파 순위파가 얼마나 얘들이 사이가 안 좋으냐면 차라리 기독교하고 친해. 막 존중도 해줘요. 근데 지들끼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뭐 종교가 이렇게 서로 뭐 어떤 해석이 다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구역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 손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라는 이 계에 알카에다에 이은 아이시스에 이은 그 다음 세계를 주도하는 걔네들은 누구냐? 이미 탈레반은 노선을 달리 갔잖아요. 지금 탈레반은 이제 정상 국가로 간다. 자기네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그 다음을 꿈꾸는 조직이 바로 아이시스 K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이시스 K와 지금 원조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이 안 좋죠. 원조가 아직 있긴 있어요. 원조 많이 와야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시리아에서 부상질 치다가 와야 된 거 아니에요? 거의 존재감이 없고 사실 그들이 번성할 때부터 알카에다하고 엄청 많은 문제 서로 대립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서로 접근이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호라산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오면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조직들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2년 전이었나?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카불 시내에 한 테러가 있었어요. 그 테러에서 사망한 사람이 러시아 외교관 2명의 러시아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가 쟤네 그 눈에 들어왔구나라고 감지들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뭐 아프가니스탄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지금 첫 그 시연을 벌인 게 바로 저 모스크바 테러죠. 그리고 이 테러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100명, 그러니까 사상자가 100명 이상이냐. 이걸 또 지들끼리 이렇게 막 급을 나누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뭔가 지진 이렇게 진도 매기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럼 100명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 가지고 또 급이 있어요. 그렇죠. 100명 이상을 사상케 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이냐. 그러면 한 방에. 그렇죠. 그만큼의 자금력과 인프라가 됐다라고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되게 가슴 아픈 건데 불구하고 저런 테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당 뭐 100이 넘어 안 넘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걸 먹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 그러니까 그 ISIS-K는 어쨌든 뭐 옛날에 거기에서 뭐 이제 컨설팅 받아가지고 좀 성장하기도 했지만 뭐 원조집이랑 그렇게 뭐 피를 나는 형제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랑 척졌다고 볼 수 있는 건 원조집인데 예, 시리아에 있던 ISIS인데 지금 또 그리고 메모리님께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또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일에 ISIS가 그걸 먹을 경우에는 기지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익을 위해서도 이제 시리아를 지원한 것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건 사실 뭐 명분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해군 기지 딴 데 옮겨도 돼요. 그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해군기지 딴 데로 옮겨도 되고 어차피 그 흑해나 이런 쪽에 부동항으로 생각하면서 뭐 어디든 뭐 미군은 해군기지가 뭐 미국 본토에만 있으니까 어디든 이렇게 막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뭔가 선전전과 그 다음에 뭐 알라사드 대통령과의 의리 그게 더 중요했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시리아 내전에 뭔가 이렇게 옛날만큼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발을 빼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구역에 짱은 나야라는 어떤 그 내전을 시리아 내전을 핸들링하는 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말하자면 이제 패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런 식의 패권을 통해서 그렇죠. 중동 뭐 아프리카 이렇게 확보를 해나갔다가 이제 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거 뭐 실효는 별로 없구나. 미국은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이 아니면 바로 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왜냐면 그 국민들에게 맨날 테러나 당하고 또 20년 동안 또 발을 못 빼서 난리치다 간신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도 빼고 그래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라는 말 자체가 크게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 러시아. 괜찮지요. 새로운 경향으로 봤을 때 입맛에 맞는 아이시스의 입맛에 맞는 노선이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원조집이랑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의리 같은 것도 없으면서 우리 언어도 틀릴걸요? 그러니까 ISIS-K가 난데없이 러시아를 공격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PD님 말씀으로는 뭔가 대의 명분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이다. 뭔가 이렇게 대단히 걔네가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러시아한테 방금 전에 누가 맞아가지고 영업 전략이죠. 영업 전략이죠. 그래서 만약에 봐요, 그 ISIS-K가 좀 더 이제 뭔가 큰 누구를 상대해야 돼. 그래서 명성을 높여야 되는 영업 전략을 세운다고 치면. 옆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싸워서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거기도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탈레반 쟤들 무식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골치 아프기도 하고 또 탈레반은 워낙 기존의 명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나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때쯤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도 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지키스탄 그런 무슬림 형제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전 세계에서 지금 왕따식으로 당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했을 때 좀 더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인프라를 뻗칠 수가 있잖아요. 모스크바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이시스가 절대 테러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인프라가 안 돼요. 어떤 인프라요? 여기에 만약에 저들이 이제 모여, 네. 그러면 벌써 눈에 너무 잘 띄어. 눈에 잘 띄고 네. 또 한국 들어오는 비자도 힘들고 또 들어와서 모여가지고 뭘 작당을 하기에는 너무 쪽수가 안 되죠. 그리고 저들이 벌어봐야 여기서 샐러리로 물론 이제 뭐 돈도 더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무슬림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 자유롭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유리한 영업 전략을 짰을 때는 그 위쪽에 중앙아시아 무슬림이 더 크죠. 그리고 거기도 옛날에 호라산이라고 불릴 만한 뭐 그런 영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라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부터가 나는 의심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이시스 아프간 지부였는데 왜 갑자기 호라산을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자신들의 그런 독자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영업을 하기 위한 거다. 위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좀 더 영업을 하고 싶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호라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중앙아시아에 더 소구하는 이름이니까 뭔가 아프간 지부보다는 뭔가 그럼 우리가 뭐 남이가 뭐지 이럴 수 있는 이름으로 형제들인 거죠. 뭐 무슬림 형제들. 우리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만나면 막 이렇게 자면서 무슬림 형제. 네. 말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다 틀리지만 그런 걸로 자꾸 자기네들이 동화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다가 그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반감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이런 확실한 영업 전선이 있는데 뭐하러 어렵게 딴 데를 거쳐서 아니 해요. 근데 이번 테러 일어나자마자 타지키스탄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도 되게 오랫동안 독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독재이신 분이죠. 네. 그 양반이 뭐 테러리스트에겐 국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들은 이슬람 교도도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원래 그 대통령이 무슬림들에게 좀 세게 그래서 시잡 쓰는 것도 못 쓰게 하기도 하고 못 쓰게 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예,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지키스탄 내부에서 무슬림들에게 좀 불만도 많고 근데 워낙 독재이기 때문에 틱소리 못하는 건데 만약에 러시아가 니네 테러범들 타지키스탄에서 나왔지 하고 타지키스탄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죠. 너무 많이 줄 수 옛날 있는 거죠. 그 미군이 아프간 들어간 게 오사마 빈 라덴 내놓을래 아니면 똑같은 석기 시대로 맥락이죠. 돌아갈래? 예, 이건데.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을 화들짝 위해서 놀래가지고.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무슬림 시기를 때려잡는다. 막 형님 저희 맡겨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물론 같은 무슬림은 아니지만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 대통령 얼마나 저희랑 합치시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구소련의 영토를 다 회복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실제. 그래서 벨라루스는 아예 우리랑 유나이트 하시면 어떨까요? 뭐 맨날 나오는 얘기가 2028년에는 뭐 러시아와 합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벨라루스 사람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니 타지키스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뭔가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 특히 이제 그 무슬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반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체포된 사람들이 다 러시아에 들어가서 뭔가 노동 비자 같은 걸 받아가지고 노무자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 같은 걸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나 뭐 다 돈을 벌려면 모스크바 가서 이제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막 진짜 거기도 다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가서 뭐 택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국에 돈을 붙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러시아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아이시스 호라산은 충분히 노리고 인프라를 더 그쪽으로 뻗칠 수 있었고 결국 이게 성공했잖아요. 그럼 한 번 성공했으면 분명히 얘네들은 또 이렇게 라인들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해서 지금 세계적인 명성 악명이겠지만 자기들 딴에는 얻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덤빌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뭐 이런 아프가니스탄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다 자기 적으로 돌려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러면서 폭력의 규모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러시아가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건 또 러시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데 결국은 이 모든 그 짐들은 러시아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포섭되는 과정이 제가 그 비디오도 봤거든요. 이렇게 끌어앉혀 놨는데 뭐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막 총 쏘면서 알라 아쿠바르 하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달라. 막 애가 막 덜덜덜덜 떨면서. 생계형 테러.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그래서 너 그래서 누구한테 사주 받았어? 막 저는 그냥 그 돈 준다 그래서 한 거예요. 뭐 이러고 그래서 걔 이름이 뭐야? 너한테 이거 시킨 놈 이름이 뭐야? 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설교자인데 그 설교하는 분한테서 이렇게 그 설교 듣다가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말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 귀 잘린 양반 뭐 양반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간 그 귀 잘린 그 테러범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이 궁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불만도 가지고 있고 뭔가 차별받은 그런 기업 그래서 아이씨 한번 내가 뭐 돈도 받으면서 한번 쓸어버리면 한번 좋겠다 이씨 막 이제 이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자들인 거죠. 저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느 나라든 형법에서 살인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거니까 저 사람들은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누구냐? 그 아이시스래잖아. 지들이 했대잖아요. 근데 지들이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완전 자기네들 조직이 러시아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초토하고 있는 저런 한 국가가 저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저렇게 공표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한 거를 뭐 다른 이슬람 무장 조직계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선점을 한다는 어떤 홍보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이제 저 테러를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은 어나운스 하는 거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카에다도 그렇게 했고 기존에 그래서 했던 대로 그냥 저는 원래 테러의 전형적인 형태다. 단 러시아가 이제 타겟이 됐구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위험해지는구나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굉장히 국방력이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문제로 엄청난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방첩망 같은 거를 고도화시킨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빈 구멍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일 거 아니에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전쟁은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지는 이유가 바로 저런 테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을 안게 됐고 결국은 미국도 다 이 테러와의 전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손을 떼고 지금 현재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랬던 전철을 러시아가 다시 밟는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어떤 저런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그 미국을 약간 벤처마킹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 전철도 또 따라가는 건가라고 했을 때 민간인 피해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테러에 희생되는 건 정말 뭔가 예측도 할 수 없고 또 비겁하게 하필이면 저런 범죄자들은 민간인들을 노린단 말이죠. 아이들, 여성들. 그다음에 그 쇼핑센터에서 겨우 그 공연 보러 온 소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막으려면 사실 아이시스, 호라산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자꾸 번창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또 그런 악명을 먹고도 잘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이들이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저 얻은 명성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또 다른 짓을 또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만큼 그렇게 막
치밀하게 반테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조금 건장한 남자 비슷한 사람들은 다 전장으로 지금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런 테러에 더 취약해졌구나. 훨씬 네. 취약할 때 지금 저 테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안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뭐 최전소나 소식도 없는 사람 남자들도 되게 많고인데 또 우리 애가 있는 이 집 근처가 또 소시민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이 이렇게 타겟이 됐다는 건 러시아 시민 입장에서는 테러에 대한 공포까지도 끌어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 미리 경고도 해줬어. 근데 묵살했어.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상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대통령에 뽑히자마자 취임식하기 직전에 이 일이 터져가지고 모양을 완전 구겼어. 그런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지수로 이렇게 완전히 몰아붙이기에는 뭐 증거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 말도 못하겠고 어쨌든 그래도 그 뒤에 우크라이나 있다니까 뭐 이렇게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뭐 별로 설득력은 없어. 굉장히 처지가 공공할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포로 교환하면서 비행기를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오다가 그게 미사일을 맞아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어느 쪽의 미사일이요? 우크라이나 쪽의 미사일을. 포로를 태우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다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맞았다고요? 네, 그래서 양국이 막 공방전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렇게 태워서 간다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사전에. 정확하게 통보를 안 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적기인 줄 알고 이제 뭐 미사일을 쏜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이제 그 안에서 뭐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그 전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말한 게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놨을 때 우리가 봐도 우크라이나가 쐈구나라는 걸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 포로인지 몰랐어. 뭐 그런 식의 이제 막 공방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 정부가 되게 증거 막 하는 걸 보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뭔가 했을 때 우리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나 서구 사회가 증거를 내놔봐라라는 거에 되게 많이 시달렸나 보다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배후다라는 증거를 지금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테러 상황에서는 그 전에 그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쐈을 때는 그렇게 증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내놓던 애들이 딱 꺼내놨어요. 진짜 데이터하고 막 그래서 맞네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배경이라는 거 그건 또 못 내는 거죠. 계속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노선이 바뀐 게 그 정보 수장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그 수장 걔가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축소되는 거야 느낌이. 그래 뭐 젤렌스키가 시켰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전 되게 이번에 되게 가슴이 아픈 게 뭐였냐면 그 테러가 나자마자 모스크바 테러가 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군이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면 그냥 전쟁을 치러서 우리 전쟁하기도 바빠. 그렇지. 전투로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를 하지 테러로는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성명을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그건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매맞는 아내 증후군 같은 느낌. 그러니까 폭력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자기네들이 지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말도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짠하구나.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타겟이 될까봐 또 막 겁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땅 자체가 폭력인데
그 뭐 모스크바 저 테러까지 했다 뭐 이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서구 사회의 지원을 잃을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막 다 걱정은 했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크라이나는요 크레물린 궁전 위를 무인기로 이렇게 때린 적도 있고. 뭐 테러 아니래도 뭐 이렇게 거기는 공군기도 있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공군력도 없고 막 그래서 몰래 가서 민간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개연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는 그럼 푸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새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제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뿌리 뽑았어. 뭐 이런 걸 러시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끝까지 이제 상대하고 싶은 어깨를 나란히 상대하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하자면 서로 냉전 시대, 냉전 시대의 소련은 굉장히 미국과 나란히 했던 그렇죠. 경험이 슈퍼 있죠. 파워였죠. 네.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를 원하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자기네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자기는 계속 권력에 있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쉽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이렇게 전쟁도 그렇고 한번 시작을 하면 마무리가 힘들어요. 마무리가 더 힘들죠. 마무리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아마 미국의 간곡한 부탁이나 아니면 미국이 제공하는 어떤 이익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해 주지라는 그런 자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고 이 IS 이제 지들이 했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이놈들 그럼 가만 놔둬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러 간다. 다시 간다 했을 때 미국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아니 그러면 탈레반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탈레반 정부는 러시아하고 또 사이가 좋아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수장끼리 만나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와서 폭격을 한다고 하면 탈레반도 잃을 수가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갖고 뭐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계속 미국 따라가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움찔하고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아시아들 각 나라마다 각 주권이 있잖아요. 건너뛰어야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공군력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거를 할 정도로 감수하겠느냐.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지금 헉헉대고 있는 판국에 이걸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옛날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동시에 하는 할까 말까라는 그런 초이스에 있었던 그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둘 다 하는 걸로 초이스를 했죠. 그러고 나서 둘 다 정신없이 나와야 되는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지는 결과가 왔던 거잖아요. 러시아가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IS 입장에서는 때렸는데 가만히 있네 이 새끼고 이걸 또 때려야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이번에는 100명 이상을 죽이는 걸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 범죄라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시스 입장에서 지금 호라산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쳤어 지금 벌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구 사회에 약간 적대적인 쟤네들을 때림으로써 그렇게까지 자기네가 나쁜 놈으로 치부되지 않아. 옛날에 아이시스는 악의 뭐 상징처럼 막 이렇게 보였지만 전 세계 뉴스가 그렇게까지 악의 화신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쁘잖아. 뭐지 약간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폭력인데 그것도 민간인을 향한 폭력인데. 그렇죠. 근데 아이시스 호라산에 대해서 막 극악무도한 옛날에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에 대해서는 막 감정이 다 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시스가 저걸 다 캐치해낼 텐데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이번에 144명이면 다음번에는 더한 걸 노릴 수도 있겠구나. 원래 테러라는 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 하나는 엄청 상징적인 거를 깨부수거나 아니면 되게 머리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모스크바 이제 지금 외곽에서 났죠. 저 시티홀 거기가 외곽에 났는데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옛날에 블랙 위도우가 했던 뭐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부터 뭐 또 대극장 테러부터 네, 맞아. 극장 이미 테러 맞아요. 그 앞에 옛날에 체첸이 했던 그것들이 또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 교본처럼. 그래서 쟤들은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안 그래도 어쨌든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여행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은 더 힘든 게 우리 사실 러시아 중에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랑 가깝기 그쵸, 때문에 배로도 갈 수 있고 근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인을 간첩 혐의, 스파이 혐의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근데 그것도 금방 잡아간 게 아니라 9개월 전에 잡았대. 그리고 발표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잡혔는지 어쩌는지도 그냥 모르고 구금해놓고 있다가 아무한테도 통보를 안 하다가 그냥 체포해서 가져가 지금 그분이 무슨 그 선교사인가 그분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는데 뭐 어떤 건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잡아간 거거든요. 그분이 뭔가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 도와주고 뭐 그런 활동을 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됐던 저는 이 사람이 체포되고 이랬던 게 뭐 러시아 현행법을 어겼을 수도 있죠. 근데 9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랑 뭐 단교가 된 나라도 아닌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체포되어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그런 거에 대한 통보도 뭐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고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제노포비아가 이제 엄청나게 더 기승을 부릴 테니까 특히나 이제 타지키스탄이니까 어쨌든 동양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그 모스크바 쪽 그 뭔가 유럽인처럼 생긴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러면서 더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저 얼굴이 무슨 동양인 얼굴이겠어요. 네. 그렇게 끌어가면 러시아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인을 한 명 이렇게 억류하고 있음으로써 이들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목적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그들이 속내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완전히 우호적이진 않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한국인 15명 의용군 중에 5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싸웠던 의용군 중에서. 근데 그 발표를 한 그 시기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한국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좀 기분 나쁘다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러시아 쪽에서 한국에 되게 애정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보고 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약간 그러지 마 이러고 기분 있는 나쁜 거다. 표를 내는 게 진짜 뭐 봐봐요 얼마나 뭐 우크라이나 때려 부수지 막 이러는 상황에 한국도 더군다나 북한과의 관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화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아예 적대화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고려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언제든 다시 국교가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특히 한국 기업이 또 거기 진출했었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막대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살짝 겁주는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분간 러시아 여행을 갔을 때 이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어느 날 러시아 경찰이 와가지고 너 왜 스파이 뭐 그래서 잡아가. 제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 앞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잡혔던 것처럼 한 9개월 동안 누구도 모르게 잡혀 있어.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화소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분간 러시아 여행은 다 갔구나. 근데 아무리 내가 러시아를 사랑하고 친러봐여도 갔다가 러시아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는 거죠. 경찰이나 뭐 이런 공권력에 나를 잡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리고 김영희 PD님은 우크라이나 취재했기 때문에 텄어요 이제. 아니 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원래 권력은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전에 에티오피아의 정권에 막 찍혔었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요? 에티오피아 정권에 막 찍혀가지고 다시는 이제 뭐 거의 추방 직전까지 가고 막 취재하다가 막 그랬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네. 근데 내가 그 바뀐 정권이 그 전 정권과 대척을 이루던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심적으로 뭐 이렇게 그쪽 편을 살짝 드는 것 때문에 그 전에 정부가 싫어했던 건데 바로 그 정권이 다시 에티오피아의 그 정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빈 방문이거든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네 편을 들어줬던 동양인 저널리스트, 한국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권력은 움직이는 거니까 나중에 푸틴 대통령 다음 정권에서는 또 제가 그렇네요.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은 바뀌고 움직이는 거다. 권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네. 예. 4월 달에도 우리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권력의 속성은 늘 움직인다라는 정말 거죠.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이번 선거 결과 정말 기대가 제가 되고.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취재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워낙 막 이 난리 막 목숨 네. 걸고 하는 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이렇게 좀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편인데 한국은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주의 그 민의가 굉장히 높은 나라여서 좀 정치라는 그게 뭐 죽이고 살리고가 아닌 그러니까 뭐 총 쏘고 막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좀 선진적이다라고 느껴요.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막 이상한 나라들 많이 다니고 그렇다 보니 한국 오면 선진 정치 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 한국 오면. 네, 이번에 뭐 민의가 어떻게 표출되냐에 따라서 한국이 그런 뭐 균형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좀 건강한 정치로 가느냐 뭐 아니냐 이제 뭐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게 저마다 지지하시는 정당 위해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가보니까는 사전 투표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본 투표에 비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한가진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줄도 좀 덜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명부도 다 디지털화됐더라고. 그래요. 네, 그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가면 신분증 주면은 지금 무슨 동이시죠? 한 다음에 이렇게 명부 이렇게 그 종이 명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 쫙 그어가지고 그 신분증 놓고서 이렇게 자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거 했잖아요. 없어졌어. 이렇게 단말기가 하나 나와 있고 신분증 주세요. 그래서 신분증 거기서 스캔 딱 하면은 내 이름이랑 거기 다 뜨고 네 저 이름 맞으시죠? 네 지문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지문 딱 누르면 돼. 약간 그 공항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역시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메모리님께서 깨알 같은 선거 홍보 방송, 네 맞습니다. 네 선거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스 어드벤처님께서 우리 싱가포르 사시는 분이시죠. 네, 또 싱가포르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네. 도대체 싱가포르 누가 계시는데? 아시는 분. 저는 얼굴을 한 네네네. 번도 안 봤는데요. 셀리 네네네네. 님이시죠. 고마워요, 늘. 진짜 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응원 주시는 것만 되게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이렇게 용기를 많이 받았어요. 네. 보면서.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기 나름의 논리를 또 탄탄하게 갖춰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까지 알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저는 얘기.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걸 막 증명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 음모론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러시아가 그렇게 테러를 한 게 미국의 사주를 받은 뭐 호라산이 뭘 어떻게 했고 또 러시아가 뭐 그걸 뭐 미국과 작당을 해서 뭘 어떻게 했고 막 음모론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믿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카더라, 뭐 음모론 그런 거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근히 국제뉴스에 관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이런 데에서 있는 걸 이렇게 요거 한번 내가 찾아서 확실히 증명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네. 예. 그래도 어쨌든 댓글 다실 때 너무 그 가보신 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저기 가보지도 않으신 분이 더 가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선까지는 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우리 김영민 PD님의 앞으로 활동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모스크바 테러에 대해서 정말 그 옛날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우리 이 탁승객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업을 뭘로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알아서 나쁘진 않을 거고. 그럼요. 예.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여행수다. 네, 여행수다. 아직도 그 여행의 정체성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이 좀 더 안전하기를 그렇죠. 바라면서 네네. 물론 뭐 제가 감지 못하는 위험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뭐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일부러 막 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전에 왜 저 투르키에 쿠데타 났을 때 쿠데타 구경하러 가시는 분을 보고 제가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알고 또 가면 현지인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걱정하고 이런 얘기도 알아라고 했을 때 현지인들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저의 취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취재가 아니라 평범하신 분들을 위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니까 저 자신도 호기심이 많기는 하지만 네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또 그놈의 나치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호기심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저 귀 잘린 사람들 만나서 그래도 내가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막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을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 호기심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세요. 저는 직접 듣고 싶어요. 직접 보고 싶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안전하게 이걸 또 하셔야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새가슴. 네, 그 새가슴 기조는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정말 이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만 단편적으로 봤다가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맥락 있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그 근원까지 그냥 내려가가지고 아주 딥하게 내려가서 쭉 훑어보는 이런 거 다음에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슈퍼챗 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댓글에 그 배언니는 어디 갔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저희가 궁금한데 진짜. 저희가 이제 포맷을 좀 바꾸면서 배언니는 뭔가 맞는 아이템이 있을 때 또 초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조금은 저와 이렇게 편하게 수다 떠는 좀 그런 타입으로 그런 좀 포맷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네, 저희 계속 변화하고 있는 탁수다 CMS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가지고 KGB 은행인 줄 알았어. 다음에 재미있는 수다거리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남은 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재영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